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 진보 세력들이 행정 권력과 지방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예. 수구 세력의 마지막 네거티브 공작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했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은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선거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민주 진보 세력들이 기뻐하는 순간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객진 오늘은 바로 그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들이 기뻐할수록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윤 총장님. 네, 네. 아이, 그럼 또 대놓고 얘기를 하냐. 아유, 네, 진짜. 이름은 안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예,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지금 마음 졸이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제 바뀌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외견상 비슷한 혐의들이 많아요. 가족들한테. 장모와 부인들. 그럼요. 예, 아, 부인들이래. 장모와 부인들이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나실. 네. 일단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가 장모. 네. 이제 김건희 씨와 연루가 돼 있다. 네, 이런 지금 내용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인 그 최은순 씨, 네. 최모 씨인데 최은순 씨, 아니 뭐래더니 여하튼간 알아서 하세요. 예, 예, 최모 씨의 네. 범행에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게 호칭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유시민 장관 작가 이사장 이거 했다가 댓글에 저거 정리 못하면서 기자하고 있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뼈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은 여러 가지 용어로 다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 사문서 위조. 이것은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괴롭히고 있는 첫 번째 사건, 표창장 사건하고 대단히 외형상 유사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일 외에도 지금 최측근 감찰무마 있잖아요.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감찰 무마를 했다라는 혐의랑 또 비슷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본 다음에 감찰을 하자라는 말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녹취록을 얻기 위해서 감찰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찰 중단 의혹.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을 올감했던 바로 그 직권 남용 혐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김건희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내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말했던 사모펀드 그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 확신을 했던 게 네. 요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사모펀드 같은 그런 형태로 그럼요. 운영이 됐잖아요. 우리 주가 조작을 하는데 사실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는 게 주가 조작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주가 조작 선수한테 현금과 주식을 맡겼다라는 내용이 지금 경찰 내사 보고서에 등장하죠. 그렇죠. 정경심 교수 혐의랑 딱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정경심 교수는 그 조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김건희 씨는 오히려 돈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교사범 적어도 방조범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 장모와 부인 그리고 최측근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면은 청와대 수사를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거나 정부와 청와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총장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나 감찰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렇죠.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특히 조국 전 장관 뒤지듯이 윤석열을 탈탈 털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많은 검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은 검사들이, 맞아. 많은 검사들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게 채널A 대표가 방통위에 출석해가지고 녹취록 속 우리 검사장이 볼드모트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검사장이 맞다라고 그렇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말 맞다나 사면초가, 어떤 데는 오면초가라고. 그렇죠. 오면초가까지 있죠. 예, 오면초가든 사면초가든 뭐 네. 팔면초가든 어쨌든 초가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선거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그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대하는 거는 오로지 딱 하나. 선거를 미통당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쵸. 완전히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거꾸로 됐어요. 그 오늘 법원에서 재판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기자들 몇 명이 출입사들 같아요. 네. 망명하고 싶다는 얘기. 망명하고 싶다. 안 받아줘. 네, 안 받아주죠. 그것도 뭐 받아줄 만한 애를 받아줘야지. 그럼요. 에이. 근데 누구야? 누군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네. 딱 뒤에서 소리만 들려가지고 너무 웃겨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안 받아주니까 딴 데 알아보라고. 네. 네. 이 정도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단히 좀 쫄릴 거야, 그지? 그쵸. 엄청 쫄리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어요. 발을 빼기도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지금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라임 사태라던가 신라젠 사건 이걸 수사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전처럼 총선 전처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역풍 맞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니들 그거 봐. 정치적인 수사였네. 어떻게 보자면 선거를 노리고 한 거네라는 거를 역으로 입증해 주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권이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더 흔들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이,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을 왜 흔들어? 그냥 내비두면 돼. 손발만 자르면 돼. 그렇죠. 손발만 착착 자르면 되는 거고요. 그 손발 자르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7월에 있을 인사,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발을 착착착 잘라 나가면은 돼요. 그럼 인사가 7월에 나면 이제 윤석열 총장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검찰총장이 손을 댈 수 있는 마지막 인사가 되는 건데 여기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물론 내년 2월 인사가 남았습니다만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더 이상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는 시대는 또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지는 게 아마 7월 인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선에서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예전에 그 인사권 가지고 법무부에서 부르는 대로 안 왔다 이런 싸움이 난 적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겠네요. 아, 이제는 못하지. 아니, 그때는 그래요. 이게 윤석열 총장도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자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자기 사람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덤빌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동훈이도 없고 지금 대진이도 없고 성대모사 하시는 거죠? 좀 더 해야 되나? 네. 동훈이도 없고 죄송합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윤석열 총장은 자기 할 일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줬듯이 검찰이 날뛰면 날뛸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이 차갑게 돌아선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이제 재신임을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19 얘기하시면서 조금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 요게 굉장히 컸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야권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를 조국 대 반조국의 선거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선거 구도로 본다면 조국의 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찰 그렇죠. 개혁의 승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개혁 앞으로 더 힘을 받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바로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퇴할 것이다, 뭐 네. 사퇴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보도는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조금 멀리 나간 느낌. 좀 많이 나간 느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어쨌거나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남은 임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당신께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하셨던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작년에 한 거 알고 있어. 아이, 안 어울린다, 야. 괜히 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맨날 들이받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쵸. 예, 이번에 들이받쳤습니다. 바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로 직격탄으로 날리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검언유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대검 차장이라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얘기를 가지고 문자를 잠깐 요 앞에 네. 얘기를 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김태현 기자가 너무 좀 하고 싶은 얘기 승질이 말씀드립니다. 급해요. 나보다 급해요. 네. 얼마 전에 보도된 바로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하겠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예, 문자 보내. 그쵸. 그래서 이걸 두고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갔냐면 감히 감찰본부장이 문자로 검찰총장한테 통보를 띡 했다.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보도가 잔뜩 나왔어요. 저가 병가인데 이렇게 문자 받으면 기분 좋겠냐 취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항명이다. 그쵸.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주말이죠. 네. 예, 직접 반박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언론 보도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딱 덧붙인 말이 언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네. 이런 촌철살인이죠. 네, 그러면서 검사는 또 진실과 겸양을 겸손이죠.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을 다시 조금 해석을 바꿔놓고 보면은 이 말이에요. 검사가 거짓말을 흘리고 네. 언론이 아무 확인 없이 받아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겸손 얘기라는 거 보니까 너네는 언젠가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이름이 비슷하네. 그렇죠. 이름이. 내가 왜 헷갈렸는지 이유가 있네. 네. 한동수 감찰본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어쨌거나 이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그 뒤에 문자 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는 진실 게임이 양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도를 가지고 흘렸다라는 거를 지금 암시를 해준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앞뒤 사실을 딱 잘라내고 문자 보냈다는 사실만 살짝 흘려서 한동수 감찰본부장을 궁지로 몰아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검언 유착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검언 유착에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수를 바보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하고 소위 말하는 친검 검사, 친검 언론, 그쵸. 예, 검찰 기자단이 또 유착을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흘려준 그대로 기사를 쓰고 그리고 되게 강조가 많이 됐던 게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이전에 우리법 연구회였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정권 친화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대검 수뇌부 여기서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자면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 만든 것이죠. 그 대검 차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본선이라는 분인데 이분 참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 때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구본선 그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네네. 개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대검 대변인 출신이에요. 기자들하고 많이 알아요. 네. 그 특히 고참 기자들하고 많이 알아요. 특히 이 양반이 기자들을 아주 좀 떠받드는데 뭐가 있어.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를 볼 때 아유 형님, 어우 이 형님께서 오늘 기사 오늘 멋있는 거 쓰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으쓱하죠. 예, 어우 그 고위급 검사가 아우 나를 나이도 어린 나를 그쵸. 아유 이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으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본선 차장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좀 찾아봤더니 그 의정부지검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 내려왔을 때 그걸 뭉개고 있던 분이 이분이더라고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네. 대검에서 또 그 강력부장까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통은 아니지만 검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 중심에서 서울 부근에서 계속 검사 생활했기 때문에 귀족 검사이기도 해요. 귀족 검사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조금 이분도 아마 이번에 좀 많이 개입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사실 이 건에 많이 개입한 사람은 권순정이지. 지금 대변인. 지금 대변인. 저희 전화를 안 받습니다 요즘. 요즘 안 받지요? 네. 얼마나 미우면 안 받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주구장창 두들겨 팼거든요. 그렇죠. 네. 뭐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최우리 기자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부대변인이 어떻게 했다라고까지 우리 바로 하객진에서 그쵸. 짰죠. 하객진에서 까고 기사에서도 한번 까고. 네. 그러니까 저희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사실 공보관이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쁜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전화를 안 받고 이러면은 그렇죠. 사실 그 공보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들이받았어요. 이제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육면 초과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찰 수뇌부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했던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이런 짓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늘도 하긴 했더라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 선거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 앞서 투표를 마치시고 대검 간부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정치적 중립, 잉크도 얼마 안 드는. 이런 말이 정말 어렵다. 나는 그 말을 뭘로 보느냐면 자기 변명을 하고 싶은 거야. 난 정치적 중립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라고.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까지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워딩인데 쉽게 말해서 쫄린다는 얘기지. 그렇죠. 속칭 쫄린다는 얘기죠. 그쵸. 가만히 보니까 선거판 돌아가는 판세가 도저히 야당이 이길 것으로 보수 야당이 이길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보통 검찰총장은 투표를 할 때 부인과 함께 그쵸. 대동을 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혼자 경량 패딩 입고 와가지고 푹 찍고 마스크 탁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또 뭐 밥 먹으면서 뭐시 어쩌라 그 얘기 또 어떻게 나갔대? 아직까지도 개벌은 남 못 줘. 그렇죠.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것 같아. 사실 요거를 저도 현장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 말 이렇게 들어가고 쓰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또 현장에 있는 애들은 취재를 잘한 거 아닐까요? 라는 반박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 취재를 잘 하는 건 좋은데 그 취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놈이 그런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새끼가 도대체 뭔 의도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까지 취재가 돼야지 취재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내가 왜 기자냐고 왜 내가 저널리스트냐고 아니야. 그냥 그거는 카피라이터예요. 뺏겨서 쓴 사람. 카피라이터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황당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언론사의 모 기자가 그 변호인이 오보라고 하면은 재판 끝나는 거 아니냐, 재판 뭐하러 하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워딩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 그렇죠. 지들은 검사말 그대로 받았으면서 아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란 말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그쵸. 자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내로남불 이거는 보니까 검찰이나 이 소위 말하는 친검 기자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런 그 검찰과 친검 기자들의 유착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반박으로 이제 다시는 이 서초동 바닥에 그리고 법조계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희 학익진을 방송하고 있는 학익진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예. 만약에 그때 그 세월호 참사가 나지 않았다면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지금 아마 대학 4학년이 됐겠죠. 3학년, 4학년쯤. 예. 몇몇은 남자친구들은 이제 군대에 가 군대 있기도 갔겠네. 하고. 예. 우리 사회부에 있는 사회부 인턴 기자가 딱 그 나이죠. 나이네요. 맞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우리 세월호 희생자 우리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회사가 광화문에 있는데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이 광화문 그렇죠. 광장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기자생을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고 한 1년쯤이 지났을 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하는 곳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영화가 하나가 개봉을 해요. 그 당시에 부모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고 있는 설경구 씨랑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며칠 뒤에 가는 거래 가지고 보도 자료를 보면서 가는데 이렇게 계속 목 끝에 울음이 차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6주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이 세월호 진상조사 재조사단을 꾸리면서 마치 백서를 만들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수사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저희가 그 얼마 한 4개월쯤 지나서부터 저희가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나온 것이 없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역시 선거가 무서워요. 그렇죠. 예. 갑자기 세월호 재수사단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며칠 전 바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7년에도 대통령 기록관 본 것 같은데 그때는 뭘 했던 건가요? 예,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세월호 관련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하면서 뭐도 봉인했느냐? 목록까지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 문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느 문서를 주세요라고 딱 해야 되는데 목록이 없으니까 뭘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거를 왜 봉인했을까요? 더군다나 목록까지. 그렇죠. 예, 자 바로 이거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뒤로 수사를 안 합니다. 이번 재수사단 역시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잖아. 그렇죠. 예? 왜 대통령 기록관을 안 여느냐? 우리가 언제 해경이 어쨌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랬냐? 해경이 지들끼리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우리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니들 왜 자꾸 해경만 들이답하고 있냐? 대통령 기록관 팔아 가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도 눈도 끔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거를 봉인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얼버무렸어요. 그렇죠. 명확한 내용을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이 급하게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대환 조대환 전 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네. 그 말이 특조위 부위원장이지 세월호 참사 특조위를 계속해서 발목 잡았던 바로 그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특조위 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이 사람 물러나라고.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이번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참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던 걸, 야, 선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한 말이 가관인데 세월호를 국가 책임으로 논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를 정부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죠. 예. 자,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쳐요. 그리고 부실했다. 예, 맞아요. 그 세월호를 만들고 운행하는데 부실한 거 있었어요. 그게 책임 다 져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배가 2시간 넘게 떠 있었는데 그렇죠. 왜 못 구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때 123 정장, 네. 그 123 정장, 그 경위의 경위, 소대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들 다 나몰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소대장이 그 큰 배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 해봤어야 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인 논란을 다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한테 기다려라, 나오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못 구한 이유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지금이라도, 아니, 그 당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당신들을 못 구합니다. 얘들아, 각자 알아서, 각자 살아나와야 돼. 다 뛰어나와! 이러고 했으면 애들끼리 다 살아났을 거고요. 물론 희생자가 뭐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처구니 없이 정말 우리는 구조될 거야 라고 해서 선신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몰살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 과정에서 도대체 대통령은 뭘 했는지, 그 7시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예, 그 7시간을 밝혀달라는 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죠. 단순히 7시간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뭘 했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날 공개가 안 된 거니까 그것만 공개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이분들을 몰아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심지어 차명진 아우, 이 양반 같은 경우 이번에 확 그냥 아우. 정말 당선됐으면 저는 이 나라를 뜨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저기 그 지역구 주민들 되게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사실 그 검찰이 이 세월호 관련 부분, 특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조대환 씨를 소환 조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2017년 5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그 며칠 뒤에 세월호가 탁 인양되는 걸 보고, 정권 바꾼 보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오늘 사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야, 저도 느꼈습니다. 예, 국회를 바꾼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다행이다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오늘 4월 15일, 16일이면은 사실은 총선 직후에 발언하기 힘든 말인데 세월호 조사, 세월호의 진상을 조사하라라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계신 그분, 박모 아주머니, 아니지, 아주머니 아니다, 그지? 네. 하여튼 박모 네. 님, 예, 박모님, 예. 나머지 직권 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죠? 예, 직무유기 혐의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신께서는 좀 더 감옥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여준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참 이것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 이게 임관혁 지금 안산지청장인가요? 네네. 예, 뭐 안산지청장. 그렇죠. 안산지청장이죠. 안산지청장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는 살아야겠다. 윤석열 밑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 2017년도에도 이 대통령 기록물을 조사했다고 해서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사실은 한 줄 알았거든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목록을 일단 목록부터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목록을 검토해서 뭐를 한 번 더 압수수색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갈 거예요. 그럼 절차를 착착착 밟아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태세 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다른 검사들의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예. 탈윤석열 행렬이 가속화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켜봅시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4.15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한 98석, 97석에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00석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0석이 넘는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개헌 저지선이거든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에 이 한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조차 안 되고 이렇게 폐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 미통당이 100석을 넘게,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만. 많이 줄었죠. 예, 그래도 100석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잊혀진 사안인데요. 패스트 트랙 사건 기억하시겠죠? 패스트 트랙 사건 재판이 이번 달 4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다 찍혔어요. CCTV에. 네. 그리고 국회 TV에. 그렇죠. 하여튼 다 찍혔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해갖고 가갖고요. 그 변호인 측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에서 했던 얘기가 총선 전에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재판을 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무척 화를 냈죠. 호통을 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권이냐라고 화를 냈어요. 예, 그래놓고 어쨌거나 재판을 뒤로 좀 밀어주긴 밀어줬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패스트 트랙 재판, 이 재판이 증거도 다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얼마나 형량이 선고되느냐인데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회법상 이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명단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이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게 그쵸. 되면은 직을 다 상실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름이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기소가 되신 분들 중에서 쟁쟁하다.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언. 이분들은 근데 이번에 선거가 떨어지거나 안 나왔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민경욱. 또 안 나왔. 이번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죠. 예. 이은재. 아까진기. 예, 원래 이분이 사퇴하세요였는데. 그렇죠. 예. 아까진기. 예, 그다음에 정가균, 정양석, 정태욱. 정태욱,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줄줄줄 있었는데, 이 중에서 현역도 있습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 김천의 송원석 의원, 창원 마산 회원구의 윤한홍 의원, 영천 청도군의 이만희 의원. 이름이 되게. 이만희.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중구 남구의 곽상도 의원. 이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도 당선되셨잖아요. 당선됐죠. 예. 충남 보령 서천군의 김태흠 의원. 네. 서초구 을의 박성중 의원. 그다음에 윤상직 의원, 이 사람은 이번에 인천에 되지 않았나요? 이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나요? 네. 그다음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사상의 장재원 의원. 장용준이죠. 장용준이. 저희도 기사 쓰다가 얘가 장용진이라고 썼더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받은 줄 아세요? 내가 왜 장재원 아들이 돼야 돼? 네, 어제 장용준입니다. 네. 용준이 아버지 장재원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장용준 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발음 잘해. 장용준 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담배를 피면서 인생론을 말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 이미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뭐 세상 풍파 다 맞아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풍파. 예. 뭐 풍파가 좀 세긴 하네. 그렇죠. 네. 네. 어쨌거나 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달시 말해서 미통당의 의석수가 100석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이 당선된 의원 중에 90명 정도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네,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보다는 적다고 하는데 뭐 네. 대부분이 흑색선전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흑색선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형량이 좀 높게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여야 가릴 것이 없겠지만 예. 이 패스트 트랙은 지금 자유한국당만 거의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지금 저 민주당 쪽 의원도 걸렸는데 민주당 쪽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단순 폭행이에요. 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의원직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이렇게 되니 결국에 미통당이 어쩔 수 있다? 예. 의석이 줄어들 줄 수 있다. 네. 특히 장제원 의원. 예. 너무 우리 기대가 됩니다. 네. 용준이 아버지. 네. 아이, 말을 좀 해.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번에 서초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태용호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또 태구민. 예. 태용하니까 잘 모르는데 네. 태구민 씨. 예. 근데 이분을 보면서 사실은 미통당이라고만 그 간판을 달고 나오면 뽑는 거는 그냥 뽑히는구나. 근데 여기 보면 또 서초구의 박성중 의원도 당선이 또 됐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뭐 이분들이 글쎄요 뭐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면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와 근데 때려도 주먹질만 해도요 보통 사람은 주먹질해도 벌금 1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주먹질 했거든요. 100만 원 더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뭐 그 검찰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재판이 2월 달에 있었는데 재판을 4월 총선 전에 끝낼 수 있다. 빨리 선고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또 이런 건 또 잘하네. 네, 이거는 사실은 그 특수부 수사가 아니라 형사 수사잖아요. 아, 그랬거든 형사부였군요. 네네. 예, 확실히 보면은 검찰은 좀 구분을 해야 돼. 네. 특수부와 형사부를 좀 구분을 하고 직접 수사는 좀 안 하고 네. 직접 수사는 경찰이 좀 맡게 하고 이런 게 그쵸.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이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경찰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중앙경찰과 지방경찰 나누고요. 경찰도 수사경찰과 경비경찰, 행정경찰로 나눠져야 돼요. 이렇게 나눠지고 수사경찰도 분야별로 틀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금감원 밑에서는 지금 금감원에 이제 좀 특별사법경찰이 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자본범죄를 담당할 특사경이 생기는데 이런 특별사법경찰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사법경찰들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이렇게 통제하고 검토한 다음에 기소하는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미통당의 의석이 더 줄지 우리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공수처 소식입니다. 우리 하객진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공수처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예상했을 때는 사실은 그 민주당이 비례까지 합쳐서 165석 정도면 잘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범여권이라고 해서 180석이 나왔잖아요. 네. 범여권으로 하자면 183석. 183석이죠. 정의당까지 포함을 하니까 거의 190석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미통당이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주는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공수처 설치가 조금 더 쉬워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3당이 예, 추천권을 하나 가지게 돼요. 지금 네. 보면 그렇거든요. 여당이 2명, 그다음에 야당이 2명에게 추천 인사를 가지는데 한 명은 제3당이 하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비례위성정당이 제3당이 돼 버렸어. 그렇죠. 예. 그 아침에 봤을 때는 더불어시민당이랑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한 표일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오후 딱 돼서 100표, 개표가 100%가 되니까 더불어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 합쳐서 20석이 됐더라고요. 네, 제3당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뭐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 사실 그 제3당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3당이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야당 추천 인사 2명,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뽑을 때, 네. 공수처장을 뽑을 때 모두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 2명이 야당 추천이고, 추천위원 6명이 동의를 안 하면은 공수처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문구로 딱 써 있는 걸 읽어보자면 공수처 설치법은 대통령이 속해 있거나 속했던 교섭단체가 2명 그리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 외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과 제2야당 뭐 제3야당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제2야당이 교섭단체여야 해요. 그쵸. 예,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제1야당이 2명을 다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냐면 미래통합당이 어쩌느냐. 우리 2명 추천 안 하고 버틸 거야. 공수처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예, 뭐 패스트 다시 가가지고 법을 바꿔버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전망이 나왔던 게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19석이잖아요. 국민의당 5석이랑 합쳐서 24석이 될 경우에는 정의당이 또 여기서 캐스팅 보트가 가능해집니다. 아, 오, 네. 이거 수싸움은 치열하겠는데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3당이 될 경우에는 이제 열린민주당이랑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을 영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5명. 그것도 3당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3당 싸움이 치열하겠네. 그렇죠. 이 공수처장을 놓고, 네. 예, 공수처를 놓고 3당 싸움이 치열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그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지금 준비단이 착착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거든요. 근데 공수처장을 뽑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삿바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변협회장. 네, 거기가 있는데 이게 일단 공수처 검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호사 협회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어찌됐든 그 정치권에서 표가 정리가 됐을 때 그 변호사 협회에서 한 표를 다른 곳으로 행사를 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공수처 설치는 이제 7월 달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이제 미통당이 지금 어떻게든 발목을 걸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거나 180석이 넘기 때문에 안 된 법 바꾸면 되지 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친 시민들이 뽑아준 그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개혁을 무마시키겠다고 나온다면 다음 대선을 못 볼 때는 심각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마 법사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쟁쟁한 분들이 지금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와, 리스트 보고 어벤져스를 떠올렸습니다. 당장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예. 그리고 이탄희 전 판사, 예. 이수진 전 판사, 그리고 백혜련 전 검사. 아,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 네. 누구? 김남국 변호사. 예. 조국 퀴즈, 예. 한번 봅시다. 우리 조국 퀴즈한테 한번 당해보라 그래. 그리고 다음 이제 그 중앙지검이나 국정감사가 기대가 되는 게 김남국 변호사는 재판을 다 봤어요. 아, 그렇죠. 우리 조국 네. 전 장관 관련된 재판을 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야, 그 재판에서 보면은 가끔 이제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혼잣말 하세요. 아씨, 저거 아닌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공수처, 물론 미통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의석 덕분에 지금 그래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뭐 지금 보수 야당에서 발목을 어떻게 잡는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이 공수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 하객진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 바로 4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장대호 바로 숙박업소 살인 사건, 한강대교 뭐 4차 유기 사건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 장대호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딱 소식 하나인데 네. 이걸 보면은 재판부가 또 무기징역을 내려서 선고했어요. 근데 네. 검찰에서는 계속 사형을 이제 구형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장대호는 살인과 사체 손괴, 시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뭐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반성도 안 해요. 네. 나는 죽일 놈 죽였다. 뭐 그 괴물이 쓰레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오히려 그리고 더 그냥 극형에 처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도 해요. 그냥 날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쵸.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한 얘기를 보면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그 생명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장대호 같은 이게 흉악범 같으면은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법원의 기준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 잘 안 해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한 명인데 이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1980년대 이후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면 그러니까 보통은 연쇄살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발적이고 혹은 이렇게 계획적이고. 근데 한 명이라고 사형을 안 하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재발의 우려까지들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발 또 재범의 우려인데 이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는 큰데 그래서 무기징역이다라고 해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라는 이런 수준이 얘기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장대호가 자수를 했잖아요.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형 종이 바뀌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사형보다 감경을 하면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사형에서 감경을 하면은 무기징역, 무기징역에서 감경을 하면 유기징역. 그러면 유기징역 최상한선에서 얼마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 법원도 이 장대호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바로 이 자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그래도 자수를 했다고 해서 뭐 얘를 봐줘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국민참여 재판에 왔었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오히려 형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보고 우리가 글로 보는 거랑 다르게 좀 형을 낮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관전평을 얘기할 때는 저 죽여버려야 돼 이러는데 막상 얼굴을 보고는 저 죽여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개인의 스토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극형에 처하는 건 조금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대호 같은 경우도 보면 살아온 환경이 되게 불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죄는 미운데 쟤한테 사형이라는 극형을 꼭 쳐야 될까라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모두가 그런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쵸.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장대호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나라의 그 처벌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극형에 처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거나 흉악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흉악범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도소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 시스템,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이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갱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정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밑거름이 됐다. 오늘 세월호 6주기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6년 전 오늘 나라답지 못한 나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 인턴 기자 한 명이 있는데요. 딱 그 나이입니다. 참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가진 친구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던 아이들 역시 그렇게 예쁘고 듬직하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이 총선 과정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될 것들이 많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객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